이제 포괄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경매 사건에서 보증금 이상 보증금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그 임차인이나 또는 이제 소유자를 만나봅니다. 소유자를 만나보면 내가 얼마의 세득이 있다. 옛날 계약서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근저당권자는 대출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 무상 임차인인지 뭐인지 그것을 꼭 확인하고 대출을 합니다. 그냥 대출하는 사람은 아무런 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 그러니까 은행은, 채권은행은 압니다. 또 실제 부의지간이라면은 거기다가 뭐 임차금이 얼마라든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아산권처럼 선순위 임차인인데 사실은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이제 등기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 등기부를 떼어보고 또 소유권 이전 사항이나 근저당이나 또 임차인이 들어온 날짜나 소유권 이전되는 날짜, 이것을 확인해보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고 이 사람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은 실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이거 들어가면 대박이다 하고서 들어갔는데, 그 1억 4,700짜리 2,500만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17%. 그런 것은 사실 썩은 사과 같지만 온전한 사과,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은 말소되고 또 다시 뭐 소유권이 생성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고 뭐 이런 그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식이 없으면 못합니다. 경매에서 부동산, 특히 그 등기권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제가 입찰했던 거 설명했듯이 토지와 건물 중 한 개만 지분이거나 전부 중 일부만 지분일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입세대가 없는 경우가 경매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세대가 없다고 해서 경매를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입세대가 없어도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면 대항력이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임차권 등기량이 있어서 경매 끝날 때까지 그 뭐 집 이사도 못 가고, 그 이사 가려면 집 전체 대부분 내놓고 사람만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 있다 부산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면 부산이 가서 따로 생활하면서 여기 집은 대부분 그냥 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임차권 등기를 하면 됩니다. 확정과 배당 신청을 했더라도 실제 거기서 주소를 빼거나 이사를 가버리면 결격사유가 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어떤 계약서라도 지금은 세입자들이 하는 것은 원상복구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상복구 조항은 지금은 전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으면 유치권도 주장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주장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그 커피숍이나 이런 거 많은데 그거 그 한강변에 인테리어 커피숍 하려면 보통 몇 억씩 들어갑니다. 뭐 2억, 3억, 4억, 5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경매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 한 거 가지고 유치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유치권 주장을 해도 인테리어는 인정이 안 되고, 또 하나 절대적으로 인정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조항이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유치권을 주장하고 공사를 했다가 하더라도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임목등기 하는데, 임목등기는 사실 법원에 가서 임목등기 된 거 있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법원에 임목등기 된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 이 법적 용어로만 있는 거지 임목등기 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그 단독주택을 이렇게 낙찰을 받을 때 조경수 이렇게 뭐 몇 단으로 휘어가지고서 소나무 잘 해놓은 곳은 몇 억씩 두고 합니다. 이런 것은 법정지향권을 주장하고 직거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미리 그 경매 그 조서 나오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을 달아놓고 표시를 해놓으면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내부 두어버리면 그것은 부합물입니다. 그 땅과 집을 경매한 사람 그 물건의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고 뭐가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소나무라도 거기에, 특히 용인 같은 데 단독주택 같은 데 그런 것이 많은데 부합물입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주장을 하면, 유치권은 이제 이를테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제 시계가 고장났는데 시계를 고치는데 시계방에다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제 시계방에서 수리를 했는데 찾아오기 전에 시계방 주인이
돈을 내줘야 그 시계를 드리지요 하는 겁니다. 또는 그 세탁소에서 물건을 맡겨있는데 세탁비를 줘야 물건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일을 했거나 그런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 받을 시기가 돼야 됩니다. 맡기자마자 수리도 안 하고서 돈을 먼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세탁을 해야지 세탁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세탁도 안 했는데 도로 찾아갈 수도 있는데 맡겠다고 돈을 내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도래기에 도달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은 대부분 은행에서 무조건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하도 그렇게 이제 땅만 잡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대출받아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그거는 법정상권도 물론 인정이 안 되지만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으면 절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지, 점유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지를 낙찰을 받았다. 그 사람이 거기다 이제 좀 공사를 해놔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물어서 나라시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놓고 좀 석죽을 좀 짜놨다고 해가지고 그걸 유치권을 주장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3호 1년이고 2년이고 끝날 때까지 점유를 거기서 있으면서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을 안 가져가서 대리인 입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차순이 됐는데 그거 됐으면 그 사람들 유치권 주장할 겁니다. 저는 유치권 깰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여기다 내 죽으면 내 묘자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 부시고 당신들 건물 나는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당정 철수합니다. 10년이 내가 죽을 때까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유치권 주장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묘 쓴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요비 유익비는 종종 판례에서 인정되는데 그것은 많지 않고, 보증금에서 이제 시설비는 인정이 안 되고, 또 유치물은 사용 수익할 수 없는데 그 유치권 주장하는 데가 모텔에서 지가 장사하고 앉았어요. 그거 무조건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은 유치권 주장하려면 3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또 인테리어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은행에서 뭐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았을 때고 대부분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서령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되면 이렇게 미끼를 놔서라도 깰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 강의라 제가 못하고, 그건 이제 그 멤버십 강의 때는 대부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이제 그 유동화 회사 이런 데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를 나왔으면 그 은행에서는 대부분 그 내용을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신용이라 해서 안 복귀주려고 하면 당신 이것을 알려줘야지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돈을 많이 쓰고 낙찰을 받고, 그렇게 해야 당신도 돈 많이 더 수금을 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지고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협조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유치권자가 이제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거기서 한두 사람에서 한 사람을 잡아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저 사람들이 그 유치권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하면 내가 당신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가지고서 한 사람을 잡아봐서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물리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노하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 강의라 노하우는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는 일단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뭐 잘못 신고해도 받아주고 엉뚱한 사건을 신고해도 받아줍니다. 또 신고가 뭐 진성 유치권이건 가짜 유치권이건 무조건 신고하면 받아줍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뭐 유치권을 이용해서 자기가 낙찰 받으려고 일부러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하면은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공사를 했다던가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신고하게 하고, 유치권 신고는 대부분 가격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짜 유치권이 거의 이제 90% 이상이 됩니다. 또 서령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 해도 유치권을 대부분 다 깰 수가 있습니다. 또 유치권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또 근저당 잡을 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을 할 때는 가족이나 뭐 무상임차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출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대출분대에서 이제 거기 전입자가 있으면 그 실제 대출은행에 가서 그렇게 알아보면 좋습니다.
보증금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이제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서를 다시 써주면 그때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에 근저당을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근저당을 같이 잡았다. 그 사람은 그 이튿날이라도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계약서를 쓰라 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그 사람은 선순위라 해도 후순위로 밀려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일 세입자라면 소유자가 받게도 그대로 계약서 안 써도 됩니다. 유효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먼저 번 소유자는 집을 팔고서 자기가 세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하고 소유권이 바뀌는 시대에 다시 임차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돈이 모자란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면 그 사람은 또 후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사례를 강의를 했는데, 건물 철거나 토지인도 받았을 때,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처리 방법, 또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처리 방법, 건물을 밑에 1, 2층만 해놨을 때 처리 방법, 다 완성했을 때 처리 방법이라 제가 표현합니다.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이제 나쁜 표현이라면 뺏는 겁니다. 전번에 이제 강의를 했지만은 20억 땅 낙찰 받고서 그 위에 있는 건물이 100억대 되는 건물을 법정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100억짜리를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냥 한 10억 정도 그냥 인사차리로 주고서 안 줘도 그 사람은 그냥 뺏깁니다. 10억을 안 줘도. 그래서 그것이 뭐냐, 이런 노하우를 알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실 이제 멤버십에 하는 그런 유의 이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